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급수 이상의 빠른 물에만 산다는 쉬리가 청계천에서 확인됐습니다. 복원 20년 만에 서식 어종이 무려 5배 늘었다고 하는데요. 천변을 걸을 때 마주치는 날벌레들도 건강한 하천의 증거라고 합니다. 한국산 화장품 이른바 K-뷰티가 세계적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쌀과 꿀을 이용한 한국식 자가 피부 관리법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도입했던 온누리 상품권에 편법, 꼼수 이용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통시장법을 고쳐서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치영 전 연세대 객원 교수,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논란과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청계천이 복원된 걸 말씀드리는 건데, 자, 맑은 물이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하천, 이게 바로 청계천의 이름이죠. 그 명칭에 걸맞게 여기 사는 물고기 무려 5배가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 말씀하신 대로 올해로 20주년이 됐는데요. 2003년에 시작을 해서 2005년 9월에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20주년을 맞이해서 서울시 산하의 서울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에서 청계천의 생태계가 얼마나 복원이 됐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류종을 한번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청계천에 사는 어류가 지금 20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많네요. 복원되기 전에 청계천에 사는 어류가 4종이었거든요. 네. 이게 5배로 늘었다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이제 청계천 광장에서 시작을 해서 동대문을 거쳐서 중랑천을 만날 때까지 한 8k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은 청계천 안에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삽니다. 많아요. 거의 팔뚝만한 인형들이 저도 봤고요. 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국립중앙과학관이 실제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8.12km의 이 구간별로 서식어종이 공개됐는데 아주 20종이라고 했잖아요. 다양합니다. 자세히 좀 짚어주세요. 예, 각 구간별로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구간이 청계광장부터 모정교까지. 모정교. 그 첫 번째 구간에서 피라미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피라미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이 수포교에서부터 세운교까지. 두 번째 구간에는 또 쉬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 귀한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구간이 새벽다리부터 나래교까지인데 세 번째 구간에도 역시 딱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참 갈견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 구간이 황학교 주변인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잉어가 살고 있고 이스라엘 잉어.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구간이 고산자교 주변인데 여기에는 모래무지가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또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버들치 같은 것도 발견이 되면서 정겨운 이름이에요. 그렇습니다. 청계천 전 구간에 걸쳐서 다양한 어종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가 피라미, 버들치 이거 문학 작품에 많이 나오는 그런 어종들인데 이렇게 전 구간에 걸쳐서 다양한 어종이 분포 서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영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 쉬리죠. 벌써 1999년 영화니까 26년 전 영화인데 2급수 이상 또 빨리 흐르는 물에서만 산다고 하죠. 이 쉬리가 청계천에서 발견된 의미 어떤 겁니까? 네, 그때 1999년에 쉬리라는 영화가 공개가 됐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블록버스터 영화였습니다. 아주 떠들썩했죠. 최민식 배우하고 한석규 배우가 출연을 했죠. 김윤진 배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거의 모든 국민이 쉬리라는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그때 알게 됐죠. 처음에는 쉬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나중에야 알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쉬리라는 물고기가 물이 깨끗하고 그리고 유속이 굉장히 빠른 이런 굉장히 깨끗한 생태계가 좋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물고기라는 거죠. DMZ 안에서 원래 거기서 많이 살았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도 쉬리라고 그렇게 착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 청계천에 6개 지점에서 이제 어류종을 검사를 했는데 관수교라고 해서 청계천을 바라보면서 수위를 조사하는 그런 다리의 이름입니다. 관수교가 청계천 3교에 있는 다리인데 그 관수교에서 4마리의 쉬리가 발견이 된 겁니다. 4마리. 네, 근데 사실은 서울시가 그 전에 조사를 할 때도 2019년하고 2022년에도 쉬리가 한두 마리씩 발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쉬리가
서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일시적으로 왔다 간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어류종, 서식하는 어류종으로 분류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네 머리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서울시 공단에서 쉬리를 청계천에서 서식하는 어류종으로 분류하게 된 거죠. 네.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쉬리 같은 물고기들이 늘어나자 물고기가 가는 곳에 함께 찾아오는 또 진객들이 있죠.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자막이 재밌네요. 외가리인데 나가리다. 나가리는 사실 일본 말이라 잘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쓴 거겠죠. 청계천 하류로 내려가면은 이 철새 보호구역도 있다고요? 네, 그 청계천의 여러 가지 새의 모습들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하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철새 보호 구역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런 구역이 있다 보니까 많은 새들한테 쉼터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뭐 논병아리, 고방오리 이러한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철새들까지 지금 날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이제 생태계가 복원이 되면서 여러 멸종위기 뭐 야생동물 뭐 수달이라든가 새오리기라든가 이런 동물도 발견이 되고 있고 그밖에 뭐 청개구리, 중백로 이런 기후 변화 지표종도 다수 서식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그 어떤 거대한 생태계 이게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거는 그러니까 도심 구간에서는 못 보고 끝 부분까지 내려가야 이제 그 합류 지점에 가면 저 철새들이나 뭐 아까 말씀하신 수달도 보고 그러는 건가요? 뭐 수달이라든가 논병아리, 고방오리 이런 것들은 하류 지역 철새 보호구역 그 부근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심을 지나서 끝까지 가보시면은 저런 곳과도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걸 경험을 했는데 청계천 이 천변을 걷는 분들 중에서는 물고기에게 이 빵이나 과자 조각 이런 걸 던져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되는 거라죠? 그렇죠. 이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다 보면은 오히려 물고기들을 굶어 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아, 역으로.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청계천 전역에 걸쳐서 이 상당히 해조류가 풍부하고 그다음에 해상 생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이 청계천을 헤엄쳐 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고 스스로 자연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이를 주기 시작하면은 물고기들이 그런 먹이 활동을 중단을 하고 자연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사람들이 먹이를 주지 않으면 오히려 굶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길들여진다. 그렇죠. 야성이 죽는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주는 먹이가 무슨 화학 성분도 들어있고 그리고 뭐 방부제도 들어있고 해서 그 먹이들이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도 가져온다고 하니까 먹이를 주는 일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에 맡기는 것이 좋지 우리가 뭐 늘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닌데 그럴 그렇죠. 경우에 오히려 이 야생동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환경만 제대로 조성해 놓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연성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옛날 청계천에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 건천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사시사철 물이 흐릅니다. 지하수와 한강물을 끌어다 이렇게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청계천이 말씀하신 대로 건천이고 그래서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과거에 복개하면서 지하수 한강물을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성북천, 정릉천 등에 기반한 한강물이 날마다 한 4만 톤 정도가 공급이 되고 또 인근의 지하철역 같은 데서 유출된 지하수 이런 것들이 한 2만 톤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이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깨끗한 하천이 된 것인데 수심이 한 40cm 정도가 40. 네, 1년 내내 유지가 되는 그러한 강이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네, 저걸 만들 때 생각이 납니다. 대체 왜 멀쩡하던 길을
뜯어가지고 저걸 만드느냐. 자, 20년이 지난 지금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즐기는 길이 됐습니다. 당국은 청계천을 그 명성에 걸맞는 하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장면 함께 보시죠. 올해는 특히 이제 관엽식물이랑 사초류 식물을 활용해서 녹지가 부족한 청계광장 관광개선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로 통해서 이제 방문객들이 쾌적하게 머물고 지나다닐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청계천은 청계천관리처 직원들의 꾸준한 관리와 더불어 활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계악기 참여기관과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옛날 직장이 저곳에 있어서 오며 가며 특히 정조대왕의 능행차도가 이 벽에 쭉 있어요. 그걸 수십 번을 봤더니 이제는 어디에 누가 있는지도 잘 아는 정도가 됐습니다. 역시 역사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청계천의 문제, 오염물질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에 대비하는 훈련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비가 올 때 특히 예를 들면 빗물하고 하수하고 섞여서 청계천에 유입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빗물에 쓸려서 도로랄지 토양의 표면에 있는 오염물질이 이렇게 청계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이나 오염물질로 청계천이 오염이 되는 이런 일이 수십 건 지난 몇 해 동안 수십 건 있었는데 서울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대처 요령을 만들어서 전파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네. 이번에 4월 20 지난달에 신담역 근처 청계천 하루에서 이런 훈련을 했다는 건데요. 수질 오염 사고 대응 방제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하고 그리고 서울시설공단처럼 이게 관련 기관들 실무자들 한 70여 명이 모여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훈련에는 이제 차량 교통사고가 나서 유류가 청계천으로 흘러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을 가정해 놓고 실제 훈련을 벌였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먼저 뭐 사고 접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 조치반이 투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류를 빨아들일 수 있게 흡착포 같은 거를 현장에 살포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방제 후에 또 후속 조치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그 요령을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청계천을 걷다 보면 가을까지 그렇습니다. 날벌레들이 곳곳에 있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아니 이거 좀 더러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또 불편하고 이런 걸 느꼈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짜증낼 일이 아니라고요? 그 날벌레 때문에 좀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날벌레가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깔따구라고 하는 날벌레인데 이게 이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주로 출현하는데 이게 외형이 겉으로 보기에 생김새가 모기랑 비슷해서 아주 비슷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기가 아니라 깔따구라는 것이고 주로 이제 저녁 시간대에 저건 유충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주로 저녁 시간대에 활동을 하는데 저 깔따구가 하는 역할이 뭐 병을 옮긴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직접적인 해는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온갖 유기물들을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익충이네요, 익충. 그렇습니다. 유기물들을 먹어치워서 생태계를 청소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방금 보신 유충 있잖아요. 그 유충은 물고기의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청계천 먹이 사슬에 바닥을 떠받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 깔따구가 청계천 관리처는 뭐 청계천이 특별히 오염돼서 벌레가 꼬이는 것이 아니라 그 깔따구 자체가 우리나라 전국 하천에 출현하는 수 생태계의 일원이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안 좋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만 저것을 인해서 일부 알러지가 유발될 수는 있기 때문에 네. 알러지 증상이 있는 분들은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피해 다니면 됩니다. 그렇게 막 화를 내실 일은 아니다. 이게 오히려 좋은 하천의 증거다 이런 말씀인데 물론 이게 너무 많아도 곤란하죠. 그래서 당국은 개체 수를 좀 줄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충제는
절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주셨다시피 이 깔따구가 뭐 사람을 공격하거나 무슨 직접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이런 해가 있는 곤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그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 친환경 포충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해서 부딪히면 죽게 하는 그렇죠. 무슨 테니스채 같이 모기채, 모기채 같은 그런 예를 들면 그런 포충기를 사용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서울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살충제는 쓰지 않는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저게 저렇게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살충제를 쓰게 되면 이제 벌레 퇴치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거는 익충까지도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청계천의 어류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농약은 쓰지 않는다 그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화장품이 요즘 우리 그 무역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잘 해오고 있다.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를 좀 더 오늘 또 하겠습니다. 2025년 올해도 이 K-뷰티,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 앞자리에 선봉장 같이 올리브영이 있다고요? 예, 요즘에 올리브영 매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리브영에서 올리브영 페스타라고 하는 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노들섬에서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관람객만 3만 3천 명에 달하고 그밖에 바이어라든가 종사자 등도 3,700여 명이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 정도면 K-뷰티 산업 컨벤션 수준이었다라고 올리브영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잘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 뭐 하나의 일종의 페스타, 네. 뭐 이런 형태로 진화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들 나아가서 글로벌 유통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 노하우를 알려주는 강연도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브랜드사들한테 이제 해외에 진출할 때 어떻게 진출해야 되는지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는 퓨처 커넥트라는 이름의 그런 강연회를 가졌는데 이 강연 주제가 K-뷰티의 글로벌 진출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특히 중소 브랜드사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어떤 요령을 가지고 진출을 해야 되는지 요즘 해외 시장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는 어떤 성분의 화장품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통관시 주의해야 될 사항 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이 상당히 다양한 중소형 브랜드들이 참여를 해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특히 이번 행사에는 예를 들면 아마존이랄지 또는 재팬 이베이 뭐 이런 그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이런 유통사들이 초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유통사들이 우리 국내 중소 화장품 브랜드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또 상담도 가질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글로벌 유통사들 사이에서 반응이 꽤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화장품 브랜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뭔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는 이런 호평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1세기 전에 그 박가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두산의 그 창업자가 만들었던 분이었는데 그게 또 뭐 납성분이 있어서 난리를 쳤던 동동구르무 하던 그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화장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자, 올리브영의 모 그룹 회사가 바로 CJ죠. 여기서 후원하는 더 CJ컵이라는 PGA 투어의 정규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손님이 한 분 왔는데 아마추어 골프 선수로도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입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I want it, I get it. Welcome to House of CJ. Bright, I want it all tonight. Rising higher, burning fire. I could kill with my desire. Look at me, but me. 네, 저 소녀
트럼프 대통령 장남의 딸입니다. 친어머니는 이혼했지만 지금 유명한 골프 선수인 타이거 우즈와 사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장에 아주 자주 데리고 가는 그야말로 총애하는 손녀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이뻐하는 맏아들의 딸이니까요. 굉장히 장손녀죠. 장손녀죠. 굉장히 총애하는 그런 손녀라고 하는데 그런 덕분에 지금 미국 골프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17살의 고교 골프 선수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한다고 하고요. 지금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인플루언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해도 170만 명이 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PGA 대회에 CJ가 후원을 하는 공식 대회가 있는데 더 CJ컵 바이런 넬슨이라는 대회죠. 이 대회가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렸는데 이 1라운드 때 카이 트럼프가 현장에 와서 갤러리로 참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꽤 화제가 됐는데 이 18홀 옆에 페어웨이 옆에 CJ가 하우스 오브 CJ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저곳이에요. 그래서 뭐 음식이랄지 화장품이랄지 한국 대중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에 들려서 한국의 음식이나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표했다고 합니다. 네,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데리고 골프를 자주 치니까 할아버지에게 CJ 얘기, 한국 화장품 얘기, 올리브영 얘기 안 하겠습니까? 긍정적 효과가 있겠죠. 옛날에는 그 가정주부들 얼굴에 오이를 잘라서 많이 붙였습니다. 붙이기도 하고 떼서 먹기도 하고 뭐 여러 소재가 됐죠. 그런데 요즘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도 모르는 마스크팩을 직접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요? 쌀밥으로 만드는 마스크팩이 있다고 합니다. 쌀밥으로? 예, 외국에서 이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밥을 갈아서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걸 얼굴에 바른다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쌀을 갈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밥을 한 다음에 밥을 갈아서 약간 저 인절미 같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얼굴에 바른 저게 쌀을 그러니까 갈아서 바른 거군요. 생쌀이 아니라 밥을.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저걸 이른바 쌀 마스크팩이라는 식으로 부르는데 저 쌀 마스크팩을 하면 얼굴에 뭐 광이 난다, 오. 여드름이 진정된다. 우리나라에서 저거 하는 여성들 많지 않잖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런 네. 방식이 있는 줄. 근데 외국에서 또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뭐 천연재료 활용한 피부 관리법이라든가 저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국식, K 이렇게 알려지면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양봉꿀을 바르는 마스크팩도 인기라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외자네요. 쌀 그리고 꿀. 이거 보고 또 이제 한국 여성들 우리 건데 우리가 해봐야지 하지 않을까. 이미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폭발적 인기에 힘입어 K-뷰티 한국 화장품 수출도 계속 호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 화장품들이 외국에서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국내 화장품의 생산액이 17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에 비해서 20% 이상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수출액이 102억 달러였는데요. 역시 20%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은 호조를 보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전 세계 3위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데 프랑스가 232억 달러로 가장 많이 수출을 했고 그리고 미국이 111억 달러 2위였습니다. 우리가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의 수출국이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화장품이 지금 전 세계 172개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뭐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 화장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네요. 172개국이면 뭐 유엔 회원국 수에 그렇죠. 근접하는. 그렇죠. 그 국가별로 보면은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 24억 달러 정도를 수입을 했고요. 우리나라 화장품을. 미국이 19억 달러로 2위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년보다 한 10% 이상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비중이 좀 줄고. 그렇죠. 미국은 50% 이상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어서 미국하고 중국으로 화장품 수출이 점점 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 중동이죠. 폴란드까지도 확장되고 있다. 그야말로 K-뷰티가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도
미국 수출 비중이 크다는 거 지금 보셨는데 올해 전망은 어떤가요? 네, 올해 4월까지는 조금 괜찮습니다. 36억 달러 정도 돼서 15% 정도 전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 상황인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화장품에도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관세가 부과가 될 그 것이거든요. 관세가 문제네요. 지금 이제 90일이 유예가 돼 있어서 7월까지는 유예가 된 상황인데 25% 관세를 물릴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충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한 가지 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제조 원가가 좀 낮고 중저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한 이 소비 위축, 수출 위축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K-뷰티도 관세의 그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요. 북미와 유럽에 이어 아까 보셨지만 UAE, 중동이 새로운 시장으로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기 위해서 네. 최근에 산업바우 코트라가 공동으로 중동 K 라이프 스타일 2025를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두바이에서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K 소비재 인지도를 상승시키자. 이런 목표인데 최근에 중동 주요 5개국에서 2024년에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76%가 증가했거든요. 아, 맞네요. 굉장히 급증을 한 것이고 UAE 같은 경우에는 스킨케어 시장의 4대 수입국 중에 하나로 한국이 안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잘하면 충분히 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왜 중동이 중요하겠습니까? 트럼프가 중동 3개국을 갈 때 UAE가 들어있었어요.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오일머니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가진 게 돈밖에 없는 나라들이죠. 자, 다음 주제로 가보죠.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서 전통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꼼수, 편법 이용 사례가 다수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정사용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아니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혜택이 좋더라고요. 최근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도 굉장히 폭넓어졌습니다. 내수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 제도를 도입해서 잘 쓰고 있는데 여기에 파격적인 환급 혜택까지 준다고요? 예, 올 5월부터 9월까지 행사를 하는 거예요. 디지털 온누리 10% 환급 행사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 행사가 그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그거를 썼을 때 최대 10%까지 환급을 해주는 행사입니다. 9월 말까지. 근데 기존에도 온누리 상품권 쓰면 10% 할인이 됐었거든요. 네네. 이번에 10% 환급이 덧붙여지니까 총 20% 할인의 효과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디지털이네요. 10%는. 예,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쓰면 그렇게 되는데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645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환급을 한다는 건 아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방법을 몰라서 환급을 못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을 좀 우리가 알려드려야겠죠? 네, 매주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1회차로 계산을 하는데 한 회차당 1인 2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쓰면 이제 1,000원 이상씩 이제 환급을 해주는 네. 이러한 이제 제도인데 그러니까 10,000원 이상을 결제했을 때 그러니까 10,000원 이상 써야 하고. 네, 10,000원 이상 결제했을 때 1,000원 단위로 선물하기 기능으로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선물하기를 알아야 되네요. 네, 저도 이거 좀 배워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관련 뭐 사이트 같은 데 가시면 아마 안내가 됐을 것 자, 같고. 카카오에 그 기능이 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카카오에 또 기능이 있고 여기 이제 선물하기로 이제 환급을 받으셨을 때 한 달을 넘어가면 그 환급 받은 게 소멸될 수 있으니까 30일 이내에 받으셔라. 30일 이내 쓰셔야 됩니다. 네. 자, 우선 모르시면요. 거기 그 주인분에게 물어보세요. 아, 이거 뭐 내가 10,000원 이상 샀는데 환급 받는다면서요. 하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자, 이런 혜택 덕분인지 최근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쓰는 분들 대폭 늘었다고요? 예,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관련 앱이 올 3월 1일에 출시가 됐거든요. 출시되자마자 한 달 만에 14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회원이. 오. 그리고 나서 또 4월 말에 또 한 달 만에 25만 명이 또 급증해서 171만 명이 됐거든요. 이야. 4월 말 기준으로. 엄청나네요. 지금 훨씬 많아졌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가맹한 소상공인도 굉장히 많아서 4월 기준으로 벌써 12만 862곳이 가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상공인 분들도 그 정도 가입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수백만 명, 판매자는 또 한 수십만 명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온누리 상품권 사업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 늘어날 것 같네요. 자, 어디서나 그런데 이런 제도의 장점만 쓰는 게 아니라 어디 뭐 돈 되는 거 없나? 허점, 약점, 틈새를 노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도 예외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전통시장 뭐 나물이나 먹거리만 파는 게 아니고 전자제품 대리점도 있을 것이고 있죠. 약국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약국에서 파는 뭐 탈모 치료제랄지 아니면 위고비라고 하는 유명한 비만 치료제가 있습니다. 살빼기 약. 이런 치료제 같은 것들 예를 들면 탈모 치료제 같은 것들 머리 빠지시는 분들은 거의 평생 써야 되는 제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약국에 가서 그 탈모 치료제나 이런 비만 치료제를 사면 거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거기도 그 혜택이 들어가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전통시장 주변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살 수 있는 약국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고요. 정말 머리 빨리 돌아가요, 한국 그렇죠. 사람들. 일반 네. 약국에서는 예를 들면 위고비라는 그 아까 말씀드린 비만 치료제가 한 번 맞는 그 주사제의 값이 43만 원인데 요걸 한 35, 6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으니까 어디에 가면 얼마나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서 상당히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이죠. 또 온누리 상품권으로 신혼가전을 마련하려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대형 뭐 이 전자제품 대리점 그렇죠. 여기 가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물론 그렇죠.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거 취지에는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면 이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게 그 취지가 전통시장을 살리자거나 아니면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자라고 해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을 뭐 삼성이나 LG 이런 가전제품 대리점 대기업들이 이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하면 좀 취지에 좀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참 대단합니다. 요즘 금값이 금값이죠. 아주 뭐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금재테크, 금테크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 주변에 가면 또 금은방도 있습니다. 조그만 거 있지만 금은빵 있어요. 금은방에 가면은 예를 들면 다른 데에 가면은 금한 돈을 사는데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런데 한 20% 싸게 산다. 그러면 4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아우, 그것도 돈 된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금은방에 가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싸게 사서 그 금을 다른 데 가서 좀 더 이문을 붙여서 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금테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글쎄요. 온누리 상품권 취지에는 좀 어긋나는 것으로 봐야 되니까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국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위에서 정책을 세우면 우리는 대책이 있다. 저런 대책을 세워서 돈을 빼내는 거예요. 갓난 아기, 유아 명의로 온누리 상품권을 사기도 한다는데 이것도 꼼수 아닌가요? 꼼수죠.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이 1인당 구매 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월 250만 원까지로 제한이 돼 있는데 이것보다 더 쓰기 위해서 갓난아이 명의를 막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갓난아이부터 10세 아이까지 여러 그 자녀 명의로 상품권을 구입한다는데 지난해 0세부터 5세까지 아이의 명의로 이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한 이들이 1,28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애들이 뭘 알겠어요. 다 부모가 한 거겠죠? 그렇겠죠. 점점 이런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온누리 상품권의 예산을 소수의 사람들이 독식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를 오히려 저희가 알려드린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참 머리들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다는 아니에요. 일부가 범죄꾼들과 결탁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불법 유통시킨 사례들도 있다고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구 전통시장의 가게 3곳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수법이 정말 놀라운데 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어이고. 상품권을 조직적으로 부정 유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범죄 조직이네요. 페이퍼 컴퍼니를 어떻게 만드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매월 평균 192억 원을 환전을 해서 약 10억 원 정도를 편취한 것이 아니냐 야.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른바 이 온누리 상품권 깡이라고 하죠. 이 상품권 깡 이것도 편법 위법입니다. 이런 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게 예를 들면 10,000원짜리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조금 전통시장에 가서 쓸 수 있게 9,500원에 판매를 하는 그게 겁니다. 깡이죠. 5% 정도를 정부에서 싸게 파는 것이죠. 뭐 속된 말로 와리깡 해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들여서 상품권을 좀 싸게 파는 것인데 그걸 악용을 해서 예를 들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에 가서 그 10,000원짜리를 소비자가 가서 쓴다. 그럼 이 가맹점은 10,000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금융기관에 가지고 가면은. 그러니까 이걸 악용을 해서 대구에서 온누리 상품권이 가맹점 중에 하나가 이런 상품권 업자한테 무려 1,300억 원어치의 온누리 상품권을 산 겁니다. 1,300억 원. 1,300억 원. 그러니까 그거를 할인해서 5% 정도 할인해서 산 것이죠. 그다음에 그 1,300억 원을 예를 들면 1,000억 원 정도에 산 다음에 그 1,300억 원을 금융기관에 들고 가서 1,300억 원을 그대로 받은 것이죠. 그러면 그 차액이 한 62억 2억 원의 원을. 이익을 남겼다는 것이죠. 돈 놓고 돈 먹기네요. 말하자면 정부 보조금을 편취를 했다. 이렇게 빼낸 볼수 거네요. 있겠죠. 그렇죠. 네. 이게 결국 온누리 상품권 깡이 이런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 이거 범죄입니다. 이거 다 수사 결과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의 이런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요. 신고 포상금을 이제 받도록 그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누리 상품권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그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요걸 통해서 온누리 깡을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1회에 최대 1,000만 원,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네. 이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면 앞으로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해서 이것을 감시하는 그 시선이 훨씬 강력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파파라치 용어가 있었죠. 이거는 뭐 온파라치라고 해야 될까. 그런데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거 적발해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갈 몫을 가로채는 사람들 가려내야죠. 처벌해야 됩니다. 이 법 개정안에는요. 온누리 상품권을 파는 상인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전통시장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전국 상인연합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 상인들의 연합 조직인데 이 조직이 사실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법정 단체입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 없어서 정부가 예산 지원을 안 되니까 예산이 없어서 거의 활동을 잘 못하는 그런 단체였는데 이번 법에 이 전국 상인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이 각 전통시장에 지회를 둬서 이 전국 상인연합회에서 불법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유통시키는 행태를 적발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까지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정부는 또 그와 함께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 센터를 만들어서 이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고 포상금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주제로 가겠습니다. 정부가 새로 도입한 아주 그 재미있는 열차가 있네요. 바로 팔도장터 관광열차란 겁니다. 자, 어떤 건지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팔도장터 관광열차
것이라. 기내의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열차 담양을 거쳐 울산 송정역 시장까지 가는 팔도장터 관광 열차하고 출발합니다. 꽉 쏘! 기차부터 차량 입고함된 열차 굶지 않게 상품권도 주는 열차 관광직장료도 포함된 열차 이름하여 팔도 장터 관광. 자, 드라마나 소설, 영화 등에 나오는 그 전국 곳곳에 아주 유명한 이런 장터들 가보고는 싶은데 방법은 모르고 또 이걸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팔도 장터 관광 열차 혜택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K관광마켓이라는 전국의 10개 유명한 전통시장을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이번에 이런 상품을 만든 겁니다. 팔도 장터 관광열차. 그러니까 전국의 10개 유명한 전통시장에 가서 전통시장도 둘러보고 그 지역 관광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것도 쓰고 이렇게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봄 시즌을 염두에 두고 한시적으로 만든 상품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단양이나 안동을 묶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14일부터 6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6월 15일 날 열차를 운행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천만 기차 여행 상품도 있거든요. 순천에 가서 전통시장도 둘러보고 순천만도 둘러보고 이런 상품인데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한 다음에 6월 7일 날 열차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관광 열차들이 도는 곳, 유명한 곳이 많지만 익히 아는 명소가 들어있네요. 네, 유명한 곳들이 많은데 일단 단양 구경시장에 가시면 거기 마늘 먹거리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맛을 보시고 주변에 도담삼봉. 유명하죠. 대단히 유명하죠. 구인사. 퇴계 이황의 그 유적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러보실 수가 있고 또 안동 구시장에 가시면 거기는 또 찜닭, 강고등어, 헛제새밥 이러한 향토 음식의 미식 명소로 유명합니다. 저 유명한 안동찜닭 원조예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또 맛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순천 웃장에 가시면 여기가 또 굉장히 유명한 그 장터거든요. 순천 웃장입니다. 예, 웃장. 위 아래 할 때. 예, 웃장을 보시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유명 드라마 촬영 세트장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K관광시장 가운데 대표적인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요즘에 시장이 뜨고 있는데 그 추세에 발맞춰서 K관광마켓 10선이라고 해서 유명 시장 10곳을 선정을 한 겁니다. 일단 서울의 풍물시장이라든가 인천의 심포국제시장, 속초의 관광수산시장, 수원의 남대문 로데오시장, 단양의 구경시장, 네. 또 안동의 구시장연합, 광주 양동 전통시장, 대구 서문시장, 진주 중앙농계시장, 순천 웃장 이렇게 10개의 시장을 선정해서 여기에서 어떠한 또 먹거리들이 있는지 주변 볼거리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더 많은 먹거리를 발굴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취지입니다. 네. 진주에 가면은요, 뭐 명소가 많죠. 촉성루도 있고 논계 유적지도 있고. 자, 여기는 밤낮으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도 한다고요? 시장을 띄운다는 겁니다. 진주에 진주 농계시장, 진주 중앙시장 이런 데서 매주 그 수요일 날, 토요일 날 밤에 행사를 한다는 것인데 농계시장의 경우에는 올밤 토요 야시장 이런 행사를 하고 또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호프 1884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왜 또 1884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제 복고의 느낌을 아마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1884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저녁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여러 음식을 이제 맛보면서 이벤트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호프 1884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라던가 여러 이벤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음식도 맛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당장이라도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치영 전 연세대 교수 그리고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선과 건설 같은 숙련 근로자분들 정년이 60인데 그걸 넘어도 아주 대접받으며 우대받으며 회사를 더 다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00세 시대를 앞둔 청장년들에게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됐으면 합니다. 내일 또 뵙죠. 고맙습니다.